예,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당과 후보들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유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주도하는 힘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호소한 반면에 야당은 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경제 실정 비판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 후 정계 개편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와 전국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지방선거 9일 남았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간 지 오늘이 아마 닷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야 후보들 또 중앙당 열일이 지지를 후원하고 유세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모양새인데 날씨가 좀 많이 무더워서 고생들 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들의 이제 관심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열심히 뛰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을지 워낙 큰 정책 이슈들이 없다.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일지 이런 큰 대형 이슈에 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9일 남았습니다만 물론 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예상할 수 없겠죠. 선거니까. 그러나 이제 한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상당히 지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남북 관계,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 이 민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방선거에서 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야 후보가 좀 접점을 한다든가, 쟁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현재의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균형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라는 것이 항상 견제와 균형, 비판이라는 유권자 심리가 작동합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판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이제 야당의 좀 지리멸렬 이런 두 가지의 변수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지 않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장님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이 싸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보수 야권 다른 군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당의 우세 속에 이걸 어느 정도 표를 확장해서 먹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2위 싸움이라고 하니까 참 야당 입장에서는 참 옹색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선거 양상을 보면 깜깜이 선거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대형 이슈가 따로 있는데 선거 이슈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도대체 언제 선거를 하는 거냐, 월드컵은 언제냐 하듯이 지금 그 대형 이슈들이 자꾸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이 타들어갈 텐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판세를 보면은 그런 양상과 비례해서 여고 야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지지도에서도 여론 지지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또 더한 거는 야당 분열, 말씀하셨듯이 2, 3위의 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진영 지지자들도 어디에 표를 줘야 할지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북핵 이슈 같은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한테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없는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냐면 샤이 보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샤이 보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면 야당에서 일정 정도 선전을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상대로 여당에서 압승을 하겠죠. 또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슈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예요. 결국은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경제 이슈에 국민들을 파고들 거냐 아니면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북핵 이슈가 결국 시장을 다 장악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숨어있는 표심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투표를 할 거냐 이것이 결국 판가름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님 생각에는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을 얘기한다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17곳 중에서 크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알파였는데 상당히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건 14곳도 가능한 것이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곳이라 그러면 지금 제주 같은 경우 원희룡 후보하고 좀 각축을 벌이는 무소속에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여당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지금 이제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서 쭉
지켜보고 이제 추이를 봤을 때 울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혹시나 이제 뭐 그 변수들을 작용했을 때 뭐 경기, 서울, 뭐 충청도 일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물론 9일 동안 선거라는 건 모릅니다. 이제 그렇죠. 지방선거라는 건 이제 항상 이 야권이 우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뒤집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현재로 국민 여론상으로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일일 텐데 사전 투표 8일부터 9일 이틀간에 이제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날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들었어요. 네. 이 투표율 진작에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처음이니까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나 투표율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당 후보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본 투표에서 투표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될 텐데 지금 분열돼 있으니까 여당 지도도 뭐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나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사전 투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여당 지지표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이 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거야 국가적인 행사인데 투표 먼저 하고 가나 안 하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왜 그걸 뭐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선거와 그 국가 행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그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좀 아무래도 뭐 실속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네, 하여튼 뭐 그는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13일 날 이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 그렇게 되고 또 바라고 있는 거고요. 12일 날 이제 정상회담 정상회담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바로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바라기에는 이제 뭐 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 민족한테는 국민들이 잘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일정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지지층들이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전투표의 중요성도 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26.1%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 투표를 올리는 이런 효과도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제 이제부터 나온 이야기가 지역 유세 일정 뭐 취소하고 뭐 전략 구상을 했더니 어떤 내용을 내놓을까 했더니 광역 후보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세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하지만은 일부에서 홍준표 패싱 논란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달인가요? 부산 유세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 패배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첫째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도 집에 갑니다. 예, 유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지역 당대표 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 지원 유세를. 예. 지금 마지막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아마 한국당의 당직 관계자들은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한국당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에 처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유세를 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당 지도부의 유세 지원보다도 후보 개인기에 의해서 선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또 후보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라든가 미래당이나 다른 당들은 당력을 집중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후보들을. 그러나 한국당은 이제는 당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혼자 한다.
이 싸움에 일단 힘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당이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에는 상당히 약세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서 얘기한 대로 한국당의 상당히 존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세력 간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고뇌, 혹은 고민에 찬 결정인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공중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주목 효과는 있겠죠.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후보들과 대표, 당 지도부와의 이해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오는 게 도움이 되면 후보 입장에서는 열심히 초청을 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전에서의 주목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원화 전략을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선거가 얼굴 없는 선거가 돼요. 한국당 입장에서 얼굴 없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대위원장이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뽑아놓고 그 선대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그것이 원래 다른 중진들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본인만 빠지면은 그게 과연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향후 또 책임에서 좀 자유롭기 그렇죠. 위한 그런 포석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포석은 다 해놓고 결국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지금 살짝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엄중한 시기에 과연 대표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현재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이제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황인데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계 개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당 쪽도 8월달에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이제 예를 들면은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 누가 2등을 하느냐.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2등을 하느냐.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에 완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타 지역에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라는 건데 현재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여론조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일 날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은 하여튼간에 상당한 소용돌이에 치유할 수밖에 없고요. 여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 광역단체장보다도 뭐 기초단체장 일부와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주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하고 협력관계를 갖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또 상당히 낙선하게 된다면 국회의 과반 판도, 이 판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 구성까지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원구성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원구성을 논의하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자꾸 있어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명분이 없잖아요. 법에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지금 정계 개편론 자체는 야권이 패배한다는 전제잖아요. 지금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의 기조가 계속 끝까지 갈지 아니면 이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패배했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이 뭐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총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패배했다라고 하면 당내에서 굉장히 내분이 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탈자들이 생길 겁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여당으로 바로 가기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외곽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선택의 여지를 좀 넓히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야당에서 일정적 패배했을 경우에 야당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여당이 패배한다라고 하면 친문의 일색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결국은 비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